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의회 증언을 하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 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앞으로의 환율 전망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과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연준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와서 좀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좀 식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 고용 보고서 내용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헤드라인 지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전월 대비로 그러니까 6월 달에 얼마큼 고용자 수가 증가했는지 이걸 보는데 이거는 좀 잘 나왔습니다. 20.6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가 한 19만 명 정도였다라고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좀 부진했던 점을 나왔습니다. 네, 어떤 게 나왔어요? 예, 대표적으로 일단은 비농업 부분이 왜 잘 나왔냐라고 보니까는 정부 부분에 이런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8만 명 정도 증가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가 13.6만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16만 명보다 이제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부분의 고용이 좋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발표가 되면서 4월과 5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수정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 4월하고 5월 달 숫자가 총 11.1만 명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두 달께 그렇게 낮춰졌다 이건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보니까는 고용자 수 6월 달 지표는 잘 나왔는데 네. 그 뒷단의 세부 내용들 보니까는 이게 좋은 게 맞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 같은 경우가 4.1%로 전월 4.0%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4.1% 실업률 같은 경우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야금야금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작년 혹은 재작년처럼 굉장히 탄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이 조금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 지표와 함께 고용 지표인데 네, 그 맞습니다. 고용 지표가 좀 뜯어 보니까 적당히 식어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식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 신호를 잘 안 보냈잖아요. 물가 상승률 둔화되는 걸 인정하면서도. 네. 이번에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한 게 6월 FMC의 물가 그리고 네. 이번에 고용 지표까지 보면은 물가는 둔화가 됐고 고용 같은 경우도 확실히 조금 작년처럼 굉장히 강한 모습보다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이제 긴축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6월 FMC에서 보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의 금리 전망을 보면은 연준 위원들은 올해 한 차례 인하 전망을 했습니다. 한 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6월 FMC를 보면서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파월 스스로 연준의 전망치를 이제 약간 이제 평가를 이제 좀 이제 까는. 네. 그래요? 네, 과소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더 데이터를 데이터를 더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6월 FMC 이후에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에 반영돼 있는 금리 인하 시작 시점 같은 경우도 9월 FMC 시작을 해서 올해 2번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차례 내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9월에 연준은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연말에 12월에 한 번 더 인하를 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연말에 5%까지는 인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재균 연구원도 올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식어가고 금리 인하 횟수가 조금 전망이 늘어나면 보통 이제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실제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는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9월, 그러니까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국채 10년 물금 같은 경우가 6에서 7bp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점점 9월 인하에 대한 점점 확신이 갖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번 주 이제 11일에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인하를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점점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11일 밤에 발표되는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보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국채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지만 그에 앞서서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에서 굉장히 선방하냐 잘하니까 다시 금리가 조금 올랐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당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시장에 이렇게 금리 인상 요인이 되는 거예요? 상승 요인이? 네, 트럼프 이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예.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뭐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표 정책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조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 그렇죠. 관세. 그리고 뭐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 이거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는 세금을 더 높게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수입 제품 예전에 뭐 예를 들면 100달러에 부과하던 게 110달러, 120달러로 부과돼 이제 사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들이 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감세 감세. 기업과 그다음에 소득세를 감세하는 거는 일단은 성장 측면에서 좋습니다. 성장 측면에서 좋다 보니까는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언급을 했던 게 물가가 둔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경기 위축이 트럼프의 후보의 정책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위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연준이 트럼프가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망하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그렇게 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이런 TV 토론 이후에 일부 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리스크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트럼프의 이런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현재 이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뭐 후보 교체설 이게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 질질질 끌리면 끌리게 될수록 좀 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는 이런 대선 쪽 전국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이 대선 앞날을 예측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출연하셔서 임재근 연구원이 이제 미국 채권 사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 전부터도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국의 그 장기 국채를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사온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 어떤 채권에 좀 투자할 만합니까? 일단은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장기물, 뭐 예. 미국채 10년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혹은 그 이상의 장기물인데 예. 현재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 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더 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라던가 뭐가 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위축은 되고 있지만은 뭐 침체에 대한 이런 실마리는 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금리는 인하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면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인하했다 쉬었다 인하했다 쉬었다 이렇게 약간 퐁당퐁당하는 느낌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금리의 하락폭을 굉장히 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4.4%를 넘었을 때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고 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전까지는 조금 만기가 짧은 단기물 금리가 이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거나 혹은 미국 회사들이 발행을 하는 달러로 발행을 하는 크레딧물
우리 중심으로 된 ETF에 조금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회사채 ETF. 네, 왜 맞습니다. 그렇죠? 회사채 ETF. 아무래도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채의 디폴트 리스크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채 같은 경우가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는 디폴트 리스크, 그러니까 부도가 날 이 위험에 대해서 아주 극소량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미국 회사들이 발행한 달러로 발행한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회사들의 이런 디폴트 위험을 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보다는 금리가 높죠. 그래서 조금 이제 쿠폰, 채권 투자의 이런 본질이 내가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겠다라는 건데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미국채보다는 조금 크레딧 이런 미국 회사들이 발행을 한 채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왕에 미국 우리가 국채 투자 관련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서 우리 이 채권 투자도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됐잖아요. 올해 이제 처음 선보여서 지난달에 청약을 한번 했는데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물은 청약 대비 서너 배 이게 청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20년물은 이 청약 발행 예정 물량보다 청약이 줄어서 어떻게 보면 흥행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10년물은 성공, 20년물은 실패.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개인용 국채 투자에 대한 좀 한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거래를 해왔던 채권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채권이었죠. 그런데 개인용 국채, 지난달에 이제 처음으로 청약을 한 개인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중도 환매가. 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사실은 이게 뭐 금리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만기까지 보유를 했을 때 그런 혜택들이 제공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10년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번 투자를 하면은 10년 동안은 계속 요 상품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20년도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10년도 길지만은 10년보다 20년은 더 길다. 그렇죠. 이런 조금 시간적인 투자 기간에 대한 한계에 좀 직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 달에 발행이 되는 개인용 국채 같은 경우는 12일부터 다시 또 두 번째 청약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2일부터 이제 두 번째 청약이 시작이 되고 발행 규모도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총 2천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차이가 이제 지난달에는 원래 기존에 1,000억, 그러니까 10년 1,000억, 20년 1,000억 이렇게씩 발행을 했던 게 목표였지만은 이번에는 10년은 1,500억, 20년은 500억 달러로 이제 10년이 20년보다 이제 3배 정도 더 많은 규모를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인 국채의 투자에 조금 장단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 장점과 단점. 장점은 뭡니까? 네, 뭐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을 하는 채권이다 보니까는 안정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금리가 높다라고 보다 보니까는 10년 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이 10년간 묵혀놓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은행에 10년간 예금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 근데 그에 반해서 2022년부터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거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 채권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니까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이 가격 상승을 먹겠다, 수익을 발생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개인용 국채 같은 경우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손실도 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에 개인분들이 장기물 투자를 했던 시집값과는 좀 차이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일부터 두 번째 청약이 시작되니까 장점과 단점을 좀 잘 따져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런데 국채금리 투자 이런 국채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 금리 동향인데 우리 한국은행도 곧 금통위를 합니다. 이번에 이번 달은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동결은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무슨
어떤 금리 인하의 미래 금리 인하 신호 같은 걸 좀 보낼 수 있나 시장은 그런 걸 관심을 갖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동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과연 누군가가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 전망을 제시를 할지 이게 시장의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달 물가가 한국의 물가가 2.4%까지 좀 크게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난 미국의 고용 지표 이후에 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조금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금통위에서 한 명 정도는 소수 의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제시할 가능성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7월 금통위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8월 달에 인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금리가 이제 조금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8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를 시사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왜 신호를 안 보낼 거다. 네, 맞습니다. 신호를 좀 보내기 어렵다라고 어렵겠다.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물가가 내려간 거는 농축산물 가격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농축산물 때문에 물가가 내려온 측면이 있고 7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축소가 됐고 가스비도 8월부터 인상이 됐고요. 게다가 최근에 가계부채도 재차 상승을 하고 있고 환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금리 인하까지는 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번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8월 인하 가능성은 뭐 또 그런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네요. 관련해서 지금 중요하게 주목을 끌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뭐 1,380원이 됐다, 1,400원까지도 위협을 했는데 오늘 조금 떨어졌네요. 1,370원대로 좀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달러 가치 어떤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가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원 달러가 1,300원 초반, 뭐 1,200원까지도 보시는 분들 있었지만은 그거와 이제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이 원화의 약세, 원화 상승을 주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 뭐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를 한다거나 혹은 연준이 생각보다 9월이 아니라 인하 시점이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원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재차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1,400원 이 레벨도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환율은 확실히 이제 이전의 변동성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